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탁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사성 질환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어떤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먹는 에너지, 칼로리와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남아 돌게 되고 이 남은 칼로리가 결국에는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그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중이 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이 5가지 항목을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당뇨병이 생기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유병률을 보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30대부터 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증가하는 70대, 80대까지 꾸준하게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60대, 70대까지 복부 비만율이 올라가면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같이 증가하다가 70대 그리고 80대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70대, 80대 이렇게 봤을 때 40%, 30%를 육박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보다도 대사증후군이 전국적인 유병률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가 보면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 결국 당뇨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5배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투석을 하는 만성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하지 말단 감각이 떨어져서 하지절단을 하게 되는 사고 이외에 하지절단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심내혈관 질환 역시도 2.5배의 증가율을 보이는 위험도를 보이는 대사증후 유병률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에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의 그런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가장 흔하게는 한국인들이 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무던히 아무 질병이 없는 건강인에게서 갑자기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혈압이 높은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이 높은 당뇨병, 이 3구가 같이 있는 경우에 심내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내가 이것을 이전에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심내혈관 질환을 겪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질병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단연코 심내혈관 질환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고 나서 어떻게 여명이 그래도 2, 3개월 아무리 말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유서를 쓸 시간도 있고 뭐 자녀들한테 재산도 나눠줄 그런 시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어떤 그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불우한 그런 마비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갑자기 겪게 되는 질환인 심내혈관 질환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혈관을 먹여 살리는 그런 왕관 모양의 혈관을 얘기합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세 가닥의 굵은 혈관이 심장 근육 덩어리를 둘러싸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뻗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혈관이 결국에 좁아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혈관 피딱지가 생겨서 혈관을 막게 되면 그 근육, 그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데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조직이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조직의 괴사를 일으켜서 그 근육이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허혈성, 관상동맥의 허혈성 질환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에 70번, 80번을 뛰기 때문에 사람이 아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함으로써 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근육인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장기보다도 산소라든지 영양분의 공급이 절실한 장기입니다. 그것을 먹여 살리는 이 혈관이 이렇게 굵게 세 가닥이 있는데 이것의 그 혈류량이 감소하거나 아니 좁아들게 되면 이 심장 근육이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뛸 수가 없고, 그래서 심장 마비가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질환도 결국에는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 세 가지 삼고가 같이 있고,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에너지의 과잉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흡연까지 더해지게 되면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의 아주 키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은 어떻게 예방하면 되냐? 결국에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담배 피우지 않고 술을 적게 먹고,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엄마의 잔소리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10가지 잘하는 것,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너무 많이 먹지 않아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정말 빠지지가 않습니다. 30대만 넘어가도 예전에는 한두 끼 굶으면 살이 1, 2kg 쭉쭉 빠지다가 한 30대만 지나가도 아무리 좀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살이 정말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체중을 조금 빼놔야지 나중에 그 살을 뺀다고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이 찌지 않도록 매일매일 체중을 재면서 어제보다 100g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오늘 좀 점심을 굶는다든지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더 돌더라도 어제 찐 살은 조금 빼는 것이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20-30분이라도 좀 자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거 잘 아시니까 담배는 꼭 끊으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이 또 중요한 이유가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갑자기 오지 않은 이상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높으면 뒷골이 당기고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혈압을 재보지 않으면 내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혈당을 재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몸무게를 찾는 방법은 사실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몸무게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5 이상이면 비만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 수치를 23 이상이면 이미 과체중이거든요. 그래서 23부터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23을 맞추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키 170에 70kg 정도만 돼도 이미 BMI가 24.2이기 때문에 과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좀 쉽게 본다면 내 키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을 빼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를 뺐을 때 그래도 이거 이하의 그 체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적정 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만큼이나 허리둘레도 중요해서요. 그 허리둘레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내장 지방의 양을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좀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의 양을 알려고 하면 복부 CT를 찍어야 되는데 굳이 복부 CT를 찍지 않더라도 배가 이렇게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 35, 여성 같은 경우는 34 이상을 내가 허리를 입는다. 그러면 팔다리가 아무리 가늘고 몸무게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거나 먹는 양을 줄여서 어떻게든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은 것 역시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를 올리는 아주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만을 해결해야 되는 또 중요한 원인이 요즘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만과 관련성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이 적어지다 보니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장암, 유방암의 위험도도 유병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과의 그 위험성이 아주 인과성이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수면 무호흡증도 결국에는 비만 때문에 생기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아무리 길게 자도 낮에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뒷목이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 하는 분들은 간편하게 그 옆에 같이 자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코를 자다가 많이 골진 않는지, 자다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잠시 멈췄다가 후 몰아쉬지는 않는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수면 무호흡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뭐 양압기도 씌워보고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복부 비만이 해결이 돼야지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비만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역시도 비만과 많이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결국에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게 되면 체중 부하가 관절에 많이 걸리게 되니까 아무리 뭐 인공 관절을 새로 넣고 한다 하더라도 무게를 빼주지 않는 이상은 수술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비만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이 그렇게 자기는 뚱뚱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의 절반 이상 그리고 비만인의 경우 3분의 1 정도는 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뭐 살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한 비만학회에서는 비만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즉시 1단계 비만에서도 약물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거 안 하다 보니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고 특히 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나이대인 30, 40대에 급격하게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의 47.8%나 비만 인구라고 하니까 빨리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인의 비만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비만 자체만으로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위험도도 올라가고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중증으로 간다든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30, 40대 지금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지지 않게 5, 60대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많이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살이 정말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대, 70대 어머니들을 살을 빼는 것이 굉장히 대사율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우리가 중장년층부터 40, 50대부터도 체중을 일찍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더 찌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이 쪘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살이 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이 빼면 좋아지냐?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빼야 되냐? 그러면 한 5% 정도만 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0kg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인 4, 5kg 정도만 빼도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혈압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리에 느끼는 통증도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0kg를 빼야 된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5%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욕 억제제도 쓰고 비만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원리가 적게 먹는 거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식욕 억제제를 줘서 적게 먹게 해서 먹는 양을 줄여서 살을 빼는 거고요. 그리고 비만 수술도 그 위에 흡수되는 부분을 적게 하니까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600칼로리, 한 끼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섭취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일주일에 한 0.5kg 체지방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살을 빼는 것은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3kg를 빼겠다, 한 달에 5kg를 빼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0.5kg를 목표로 해서 한 달에 한 2kg, 60대 넘어가시면 1kg. 우리가 그 정도 뺀다 하더라도 6개월이면 6kg고요. 1년이면 1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라톤을 하듯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생각하고 천천히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줄이되 단백질 섭취는 꼭 잘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살을 뺄 때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고 다시 찔 때 보니까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느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뺄 때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고요. 대신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끼를 먹는다라고 하면 한 끼 정도는 완전히 단백질로 구성된 거, 계란, 두부, 닭가슴살 이런 것으로 아예 대체를 해버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감소성 비만 이런 유병률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은 많아지고요. 근육은 점점 빠져서 약간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체형이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고등어라든지 참치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낱개로 세어가면서 5알, 6알 이런 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에 한 개에 한 5에서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으니까 계란을 몇 끼마다 드시는 것을 사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단백질 좋다고 한 끼에 다 몰아서 먹는다. 다 몰아서 먹어도 한 번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끼마다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정 반찬이 없으면 두부를 김에 싸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도 좀 양념은 조금 덜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물 먹는 것을 제가 정말 되게 좀 안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국물이 사실 그 안에
전부 다 뭐 지방이나 소금이 다 녹아들어 있어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뭐 그 곱창 기름에다가 밥을 볶아 먹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정말 안 하셨으면 하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짜게 안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삶기, 찌기, 기름기 없이 굽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소금, 간장, 된장을 안 쓰시려면 마늘, 식초, 고춧가루 그런 것들을 대신하시면 그나마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직업이 아닌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운동에 다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이 뺀다기보다는 운동은 그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부수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심폐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자주 2, 30분이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시다가 가슴이 조인다든지 내가 예전에 심혈관 질환의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뭐 심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시고 의사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암의 밝혀진 원인으로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경우에 절대 하지 않도록, 이제 나 혼자 피고 나 혼자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 역시 간접 흡연 역시도 똑같이 본인이 피우시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운 양에 비례해서 질병이 같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담배를 끊게 되면 그 즉시 허혈성 심질환의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의 예방 수칙은 가장 중요하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것,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조기 검진 하셔가지고 나의 혈압,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주 우리 타경진 교수님의 그 대사성 질환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그보다 그 내용 중에 또 비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 댓글창에도 보면 저 살 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사성 증후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부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또 고지혈증, 또 고혈당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커버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사성 증후군은 당뇨병 또 심뇌혈관의 위험을 굉장히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체중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탄수화물 줄인다고 하셨는데 탄수화물을 만약에 밥 한 그릇이 나왔어요. 네네. 그럼 이 밥 한 그릇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까? 한 숟갈? 한 두 숟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살은 잘 빠집니다.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계란이라든지 두부나 뭐 닭가슴살 이런 걸로 추가로 좀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식사를 합니다. 밥 공기의 3분의 1을 덜어내는 건데 그 정도 덜어내도 실제로 한 달 정도 되니까 한 2kg 정도 네, 쉽게 맞습니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좀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대사성 질환 관련해서 교수님이 질문을 좀 던져 보겠는데요.
하나 지금 받았습니다. 그 40대 초반이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약을 복용하면서 또 정상 판정을 받아갖고 약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약을 중단한 거는 아무래도 정상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고혈압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질문입니다. 네,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 언제든지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그 정상 판정 약을 먹다가 정상 판정을 받을 만큼 약을 끊을 만큼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이 분명히 운동도 하시고 체중도 빼시고 식습관을 개선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는지 적어도 거의 매일 혈압은 체크를 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잘 지내시다가 뭐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40대 혈압약을 시작할 때 꼭 물어보시거든요.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살 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혈압이 떨어졌는데 혈압약을 계속 먹었을 경우에 앉았다 일어설 때 좀 어지럽다든지 혈압이 과하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약을 다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혈압약에 내성이 생겨서 평생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대사성 질환, 여러분 어떤 건지 좀 아까 강의 중에 나왔는데, 대사성 질환이 어떤 질환을 포함한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 아까 댓글에 좀 누가 질문하셨어요.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인데 관절 수술을 몇 번 받으셨고 또 상체 비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운동을 뭐 어떤지 모르지만 손발이 후들거릴 정도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보기 안 좋다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래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운동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누워서 그리고 혹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뒷강의에 재활의학과 교수님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 그리고 앉아서 혹은 누워서 하는 그런 근력 운동 정도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 빼는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라톤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빼는 살은 금방 요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볼 수 있고 길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대사성 증후군, 대사성 질환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네,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이 높은 당뇨병 요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 그렇게 낱개의 질병들을 묶어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대사성 질환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요소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우리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당뇨 전 단계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인 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관리하면 괜찮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대 초반이라면 조금 이른 나이에 당뇨 전 단계를 받으신 분이긴 한데, 이분의 체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비만인 경우에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았다 하면 살을 빼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그 앞으로도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원래 그 인슐린 부족 같은 그런 유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앞으로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우리 눈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심병증 그리고 그 말단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당뇨 신경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고혈압은 혈압약은 좋아지면 좀 중단하면 되는데 당뇨병 약은 어떤가요?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댓글창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비만인의 경우 당뇨가 진단되게 되면 살을 빼면 당연히 당뇨약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감량 혹은 아예 이제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끊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대신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죽을 같습니다. 때까지 유지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요. 체중도 적정 체중을 죽을 때까지 관리하실 수 있다면 계속 평생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영양제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거 꼭 제가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고혈압 영양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혈압 영양제라는 거 보니까 뭐 혈액순환 뭐 그런 것 같은데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는지요? 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시면 되고요. 혈압약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운동하시고 살 빼시고 저염식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 어떤 질병을 진단받으면 거기에 좋은 막 영양제를 찾고 건강기능식품을 자꾸 찾으시는데 그런 거 없고요. 뭐 혈액순환제 정도를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오메가3 뭐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는 고혈압 약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정말 가장 안전하고 네네. 잘 디자인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혈압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이 정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뭐 또 시민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 네, 오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늘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적절하게 드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요. 검사 자주 받으시는 게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